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 23년째 아내 윤서가 갑자기 화장대를 바꿨습니다. 평생 써온 저가 브랜드 대신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제품들로 가득 채운 거예요. 처음 보는 향수병들과 색조 화장품들이 화장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윤서야, 이거 다 새로 산 거야? 응, 좀 바꿔보고 싶어서. 4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요즘 윤서는 젊어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화장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예전에는 아이 학교 보낸 후 대충 선크림만 발라도 충분하다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온라인 문학 커뮤니티에 가입했어. 문학 커뮤니티? 응. 아르페지오라고 하는 곳인데 글쓰기 모임이야. 요즘 글 쓰는 게 재미있더라고. 출판사에서 일하는 제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윤서가 뭔가 새로운 취미를 찾은 것 같아서 좋았어요. 딸 지아도 고3이라 손이 많이 가지 않으니까 윤서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변화가 단순한 취미 생활을 넘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화장하는 모습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자신을 위한 화장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화장 같았습니다. 오늘 어디 가는 거야? 아, 커뮤니티 정모가 있어. 윤서는 립스틱을 바르면서 거울 속 자신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윤서가 이렇게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됐을까요? 새로 산 향수를 뿌리는 윤서를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가 향수를 바꾼다는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특히 오랫동안 같은 제품을 써온 사람이 갑자기 브랜드를 바꾼다면요. 그 향수 새로 산 거야? 응, 예전 거는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서. 윤서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향수를 뿌리는 손동작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정성스럽고 신중했죠. 그날 밤 윤서가 외출한 후 저는 화장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게 바뀌어 있었어요. 파운데이션부터 립스틱까지 모든 게 고급 브랜드였고 가격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 거예요. 딸 지아에게 물어봤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맨날 화장하고 나가시고 글쓰기 모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글쓰기 모임이 그렇게 차려입고 갈 곳인가요? 지아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단순한 문학 모임이라면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의심하기보다는 윤서가 새로운 인생의 활력을 찾은 거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윤서가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죠. 얼굴에는 묘한 흥분감이 남아 있었고 향수 냄새도 진했습니다. 정모 어땠어? 응, 재미있었어. 다들 글 잘 쓰더라. 윤서는 간단하게 대답하고는 바로 샤워하러 갔어요. 평소보다 더 오래 샤워를 했고 나올 때는 완전히 다른 향이 났습니다. 마치 하루의 흔적을 모두 지우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화장대에서 시작됐고 향수 하나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윤서의 외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던 문학 모임이 2주일에 3번으로 그리고 거의 매일로 변했어요. 커뮤니티 활동이 그렇게 바쁠 수 있나 싶었지만 글쓰기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윤서가 밤늦게까지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자주 보였거든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핸드폰이 울리면 재빨리 확인하고 때로는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자주 연락해? 아, 커뮤니티 사람들이야.
작품 피드백 주고받는 거지. 윤서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메시지를 확인할 때의 표정이 묘했어요. 단순한 작품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표정이라기에는 너무 설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딸 지아의 증언이었어요. 아빠, 엄마가 새벽에 몰래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새벽에? 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베란다에서 조용히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지아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새벽에 누구와 그렇게 은밀하게 통화할 이유가 있을까요? 문학 토론이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윤서의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람이었어요. 가람이 내 글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정말 섬세한 감성이 느껴진다고 하더라. 가람이가 추천한 책인데 정말 좋았어. 오늘 가람이랑 같이 전시회 가기로 했어. 가람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 윤서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목소리 톤도 평소와 달랐어요. 그냥 커뮤니티 동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특별해 보였습니다. 가람이 누구야? 남자야, 여자야? 남자. 시를 정말 잘 써. 나보다 훨씬 어린데 감성이 깊어. 나보다 어리다니. 그럼 40대 초반이거나 30대일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불안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윤서의 행동 패턴도 달라졌어요. 외출할 때마다 옷차림에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어느 날 밤 윤서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놔뒀겠지만 그날은 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패스워드가 걸려 있어서 볼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윤서가 핸드폰에 잠금을 걸기 시작했을까요? 여보, 핸드폰 계속 울려. 아, 그래. 누군지 확인해 줄래? 하지만 샤워실에서 나온 윤서는 제가 핸드폰을 만지는 걸 보자 재빨리 가져갔어요. 패스워드가 걸려 있네. 아, 지아가 함부로 만질까 봐서. 변명 같았어요. 지아는 자기 핸드폰이 있는데 굳이 엄마 핸드폰을 만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윤서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가끔 웃음소리도 났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는데 아내가 다른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문득 윤서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글쓰기가 그렇게 재미있어? 응, 오랜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좋아. 어떤 글을 쓰는데? 주로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야. 내 경험이나 감정을 담은 에세이 같은 거. 윤서의 대답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윤서가 쓰는 글이 정말 창작일까? 아니면 현실의 기록일까? 그리고 가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단순한 문학 동료일까? 창작이 아니라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이름을 말할 때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경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윤서가 또 다른 모임에 나간 사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판사 원고를 검토하려고 프린터를 사용하려는데 용지함에 윤서가 출력한 것 같은 문서가 끼어 있었어요. 아마 실수로 그대로 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치우려고 했는데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가 내게 건넨 이름이라고 적혀 있었죠. 궁금해서 내용을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읽을수록 충격적이었습니다. 글의 주인공은 서윤이라는 여성이었어요. 45살, 결혼 23년 차, 고3 딸을 둔 전업주부. 윤서와 정확히 같은 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가람이었어요. 그는 날 여자라고 불렀고 나는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남편에게는 그저 아내이고 딸에게는 그저 엄마였던 내가 그에게는 하나의 독립된 여성이었다. 글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소설이 아니라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니, 고백서였어요. 처음 만난 건 커뮤니티 댓글에서였다. 내가 올린 시에 그가 달아준 댓글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마음이 아름다운 분이시군요. 그래서 향기가 납니다.
단순한 칭찬이었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던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윤과 가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온라인 댓글에서 시작해서 개인 메시지로 그리고 전화 통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통화할 때면 가슴이 뛰었다. 새벽에 몰래 베란다로 나가서 속삭이듯 대화하는 시간들이 하루 중 가장 소중했다. 남편은 코골며 자고 있고 딸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나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었다. 새벽 통화 이야기가 나오자 지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윤서가 새벽에 누군가와 통화를 했던 거였구나. 글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만남은 북카페에서였다. 그가 추천한 책을 같이 읽기 위해서였다. 화장을 다시 하고 새 옷을 입고 나갔다. 거울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며 내 모습을 확인했다.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게 얼마만인가. 북카페 만남까지. 윤서가 그때 왜 그렇게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나갔는지 이제야 이해됐어요. 글 마지막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내 손목에 작은 반지를 끼워줬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 순간 나는 울컥했다. 언제부터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던가. 집에서는 그저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반지 이야기를 읽고 무의식적으로 윤서의 손을 떠올려 봤어요. 요즘 윤서가 새로운 반지를 끼고 다니는 걸 본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수상했습니다.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이건 소설이 아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실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그가 내게 건넨 이름 때문이었다. 가람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문서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윤서가 쓴 글이 맞나?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습니다. 등장인물의 설정도 우리 가족과 정확히 일치했고요. 무엇보다 글의 어조가 창작이 아니라 회고록 같았어요. 마치 실제로 경험한 일을 기록하듯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잠깐, 이 글에서 언급된 북카페는 어디일까? 그리고 반지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문서를 다시 원래 자리에 놔두고 윤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평소 같으면 편안하게 맞이했을 아내의 귀가가 이제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이 글이 허구일까요? 아니면 현실의 기록일까요? 허구라는 말로 감출 수 없는 감정의 기록을 읽은 후 저는 윤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작품이 아니라 회고록을 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윤서가 쓴 글을 발견한 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우선 윤서의 노트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윤서가 외출한 사이 거실에 놔둔 노트북을 열어봤어요. 다행히 패스워드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집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인터넷 브라우저 기록을 확인해 보니 아르페지오 문학 커뮤니티에 자주 접속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 윤서의 아이디는 서윤이었어요. 그래서 주인공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가람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와의 대화 기록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가람의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본명은 이도현, 나이는 35살, 직업은 프리랜서 시인이었어요. 프로필 사진도 있었는데 제법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둘의 대화 기록을 보니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문학 토론이었어요. 시나 소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전해 갔습니다. 가람 서윤님의 글에는 깊은 아픔이 느껴져요. 많은 것을 참고 살아오셨나 봅니다. 서윤 아픔이라기보다는 그냥 무료함이랄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어요. 가람, 그런 마음을 글로 승화시키는 게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은 타고난 작가예요. 이런 식으로 가람은 윤서를 계속 칭찬하고 격려했어요.
그리고 윤서는 점점 그 칭찬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대화가 개인 메시지로 옮겨간 시점도 찾을 수 있었어요. 공개 게시판에서 시작된 대화가 언제부턴가 비공개 메시지로 바뀌었거든요. 그 시점부터 둘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윤서의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 봤어요.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을 보니 수상한 결제들이 많았습니다. 홍대 근처 북카페, 고급 와인바, 백화점 남성용품 매장 등등. 특히 남성용 니트 구매 내역이 눈에 띄었어요. 23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반지 구매 내역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반지를 2개 샀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는 여성용, 하나는 남성용. 윤서가 가람에게도 반지를 선물한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가람의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그의 계정을 찾았는데 최근 게시물에 윤서가 선물한 것 같은 니트를 입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여자는 윤서가 아니었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사진 속 가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의 친밀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댓글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여친 너무 예뻐요. 언제 결혼해요? 진짜 잘 어울려요. 가람에게는 이미 연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윤서보다 훨씬 젊은 여성과 말이죠. 그럼 윤서는 뭐가 되는 거죠? 더 자세히 살펴보니 가람의 행동 패턴이 보였어요. 여러 문학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프로필에 있는 시들도 비슷한 내용의 감성적인 글들이었어요. 마치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쓴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가람이 시를 쓰는 이유는 예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에게 동일한 감정을 복사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말이죠. 윤서는 그의 여러 타깃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윤서가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가람이라는 남자에 대한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감성에 포장된 덫에 걸린 윤서를 보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속상한 건 윤서가 이 모든 걸 저에게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23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고 진행하다니. 그날 밤 윤서가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언제 이 모든 걸 윤서와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흥신소에 의뢰해서 윤서와 가람의 만남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들이 만나고 있는지, 만난다면 어떤 관계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흥신소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직원이 말했어요. 요즘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들 말이에요. 특히 문학이나 예술 커뮤니티를 통한 중년층 불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감정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접근하니까 더 쉽게 빠져들게 되죠. 상대방도 그걸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제 상황이 그리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사진과 함께 상세한 보고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서와 가람이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둘이 반갑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 같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도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윤서가 그날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작가 강연 들으러 간다고 했었거든요. 거짓말이었던 거죠. 사진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2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날 같은 호텔에서 가람이 다른 여자와 나오는 모습도 포착됐다는 거였습니다. 윤서와 만난 지 3시간 후의 말이에요. 이게 확실한 건가요? 네, 확실합니다.
같은 날 오후에 다른 여성과 만났어요.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이고 역시 기혼자로 추정됩니다. 가람은 윤서만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동시에 여러 명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제야 그의 인스타그램에 있던 젊은 여자친구의 존재도 이해가 됐어요. 흥신소 직원이 추가로 설명해줬어요. 이런 유형의 남성들은 보통 여러 명을 동시에 상대합니다. 각자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다수를 관리하는 거죠. 그럼 제 아내도, 네, 아마 그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윤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도 가람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을 텐데 그 남자는 동시에 다른 여자들과도 똑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을 거예요. 딸 지아도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빠,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해요. 맨날 핸드폰만 보고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이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지아야, 아빠도 알고 계시죠?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고3인 지아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게 가장 마음 아팠어요. 아이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그날 밤 윤서가 또 늦게 들어왔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해야겠다고. 호텔에서 찍힌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 남자의 팔에 기대어 웃는 아내의 모습과 3시간 후 같은 호텔에서 다른 여자와 나오는 가람의 모습.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실체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윤서는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여러 명 중 하나일 뿐이었던 거죠. 모든 증거가 완성됐으니 이제 윤서와 직접 대화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23년 동안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윤서의 최근 카드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남성용 니트 23만 원, 고급 와인 11만 원, 호텔 커피숍 5만 원 등등 합계를 내보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반지 구매 내역이었어요. 18만 원짜리 커플링을 샀더라고요. 윤서 손가락에 있는 반지가 바로 그거였나 봅니다. 인터넷에서 가람의 소셜 미디어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최근 게시물을 보니 윤서가 선물한 니트를 입고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손가락에도 비슷한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가람은 여러 여자에게서 받은 선물들을 다른 여자들과의 만남에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서가 사준 니트를 입고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고 아마 그 다른 여자가 사준 선물로 또 다른 만남을 가질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소비였어요. 감정을 상품화해서 여러 명에게 판매하는 일종의 비즈니스였던 거죠. 그날 저녁 윤서가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말했어요. 윤서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내가 쓰고 있는 소설 말이야. 그가 내게 건넨 이름 말이야. 윤서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제가 그 글을 봤다는 걸 안 거죠. 그걸 어떻게 해? 프린터에 끼워져 있더라. 그런데 이 소설,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윤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내 글을 훔쳐봤네? 훔쳐봤다고? 내 남편인 내가? 그래도 허락도 없이 믿을 수 없었어요. 불륜을 들키고도 오히려 저를 비난하다니.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서야, 이거 보자.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가람과 만나는 윤서의 모습,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는 모습, 그리고 3시간 후 나오는 모습까지. 윤서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봐. 가람이 다른 여자와 같은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윤서가 사준 니트를 입고
젊은 여자와 데이트하는 인스타그램 사진도 함께 보여졌습니다. 내가 사준 옷을 입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산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그 여자도 끼고 있고. 윤서는 한참 동안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뭘 몰랐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처음으로 윤서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날 밤 윤서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거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23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잠시 별거하면 안 될까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건 없이 수락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태로는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좋아. 하지만 이건 먼저 보고 나서 결정해. 가람의 정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윤서에게 건네줬어요. 여러 여자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사실, 인스타그램의 젊은 여자친구, 그리고 선물들을 돌려쓰고 있다는 증거까지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사랑은 없었고 기록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곧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었어요. 윤서와 별거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지아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해준 건데 윤서가 크게 울고 있더라는 거였어요. 엄마가 전화 받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뭔가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윤서에게 연락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람, 즉 이도현이 윤서에게 이별을 통보한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냉정하게 말이죠. 제가 윤서의 메시지를 우연히 본 건데 마지막 대화 내용이 남아 있었어요. 가람 서윤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윤서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가람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줘요. 제 사정이 복잡해져서. 윤서 사정이 뭔데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가람, 그냥 받아들여주세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가람은 그 후로 윤서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가람이 이별을 통보한 이유가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공식화한 거였습니다. 20대 초반에 젊고 예쁜 여자와 연인 관계라고 선언한 거죠. 댓글들을 보니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드디어 공개하는구나. 진짜 사랑인가 봐요. 언제 결혼해요? 가람에게는 윤서 같은 중년 여성들은 잠깐의 재미거나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따로 있었던 거죠. 윤서는 이 사실을 알고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요. 지아의 말로는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고 방에만 있었다고 해요. 엄마가 화장도 안 하고 향수도 안 뿌려요. 예전에 쓰던 화장품들도 다 버렸어요. 윤서의 변화가 급격했던 만큼 무너지는 것도 빨랐나 봅니다. 그동안 가람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저는 윤서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구나 싶었습니다. 가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려줬었는데 그때는 듣지 않았잖아요. 윤서가 저에게 연락한 건 그로부터 2주일 후였어요. 도진아, 우리 이혼하자.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알겠어. 조건은? 지아는 당신이 키워줘요. 제가 지금 상태로는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어요.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요. 그냥 정리하고 싶어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는 가람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준비했어요.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거였죠.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가람 같은 사람들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기혼자라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증거가 충분하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력을 고려해서 배상액이 결정될 거예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재판에서 승소했어요. 가람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저희가 이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람의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났어요. 윤서처럼 속은 중년 여성들이 몇 명 더 있었던 거죠. 그들도 각자 피해 배상을 요구했고 가람은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사라진 남자가 남긴 건 상처뿐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와 지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됐고 저희는 기존 집에서 계속 지내기로 했어요. 지아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일이었어요. 오랫동안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거죠. 진짜 글쓰기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어요. 기존의 문학 커뮤니티들과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감정적 교감보다는 실질적인 글쓰기 실력 향상에 집중하는 플랫폼이었어요. 허황된 칭찬이나 감성적 접근 대신 정직한 피드백과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거죠. 진솔한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을 론칭했어요. 슬로건은 더 이상 누군가의 각본에 속지 마세요였습니다. 윤서와 가람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거였어요. 플랫폼의 첫 번째 출간작은 제가 직접 쓴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진짜 인생, 40 이후였어요. 중년의 위기와 가족의 해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죠. 책에는 윤서와의 경험도 일부 포함됐어요. 물론 실명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불륜의 위험성과 중년, 여성들이 빠지기 쉬운 감정적 함정에 대해 솔직하게 썼습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진짜 사랑과 감정적 조작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 독자들에게 울림을 줬나 봅니다. 출간 2달 만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지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이혼으로 충격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저를 응원해줬어요. 아빠, 새로운 시작 멋있어요. 엄마 일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일어서는 게 대단해요. 지아의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특히 지아가 대학 입학 자기소개서에 쓴 문장을 보고 뭉클했습니다. 내가 본 최고의 작가는 현실의 고통을 기록하고 딸에게 진실을 남긴 내 아버지다. 아버지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 진짜 인생을 써내려가는 진정한 작가다. 지아도 대학에 합격했고 문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감성적인 글이 아닌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윤서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오랜만에 보는 윤서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했어요. 잘 지내? 응, 너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윤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어때? 잘 지내. 대학도 붙었어? 다행이네. 잘 부탁해.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23년의 결혼 생활이 마트에서의 짧은 인사로 정리된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구나. 다시는 누군가가 쓴 각본에 따라 살지 않겠다. 내 삶의 작가는 이제 나다. 플랫폼은 계속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글쓰기를 배워가고 있어요. 가짜 감정과 진짜 감정을 구분하는 법도 함께 가르치고 있고요. 지아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도 만족스럽습니다.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작가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 말이에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